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필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기하기죠?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전속밀도 D는 S제곱 I 플러스 Y제곱 J 플러스 Z제곱 K를 발생시키는 점 1, 2, 3에서의 최적 전하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고 뭘 물어보라고 했죠? 최적 전하 밀도, 즉 로우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속 밀도와 최적 전하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떠올려 주셔야겠죠? 바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다이브 D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버전스 D다라고 하는 것은 로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나블라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블라 그리고 도트, 이 도트가 의미하는 것은 내적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내적이 되고 여기에다가 D를 했더니 로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나블라가 뭐였죠? 나블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이 나블라다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의 I 라운드 Y의 J 라운드 Z의 K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전속밀도 D가 주어졌죠. 그럼 D를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제곱의 I 그리고 Y제곱의 Z Y제곱의 J죠. 그리고 Z제곱의 K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이렇게 열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다이브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됩니까? D, 전속밀도 D가 되는 것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 내적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성분, 즉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성분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성분끼리는 90도의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적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코사인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값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내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은 성분끼리만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 즉, 자, 요것과 I 성분은 I 성분끼리.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X에 대해 미분하라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2X가 되죠. 그리고 I랑 I는 어떻게 돼요? 내적하면은 그냥 1이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I와 I를 내적을 합니다. 그럼 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I의 크기 1, I의 크기 1 해주시고 자, 둘이 각도, 이루는 각도 얼마입니까? 0도죠. 그럼 코사인의 0도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1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1을 곱하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2x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 무조건 스칼라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I, J, K라는 친구가 등장해서도 안 되고 선지에도 스칼라 값으로 나와 있지 I, J, K 벡터 값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라운드 Y, 라운드와 Y제곱의 J, J는 J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Y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Y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와 Z제곱의 K, K는 K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Z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Z제곱의 미분값은 2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Z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1, 2, 3이 나왔습니다. 그럼 X에 1, Y에 2, Z에 3 넣어주시면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답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전속 밀도가 주어지고 최적 전하 밀도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D와 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유공간에서 점 P 5,-2,4가 도체면 상에 있으며 이 점에서 전개가 주어져 있고 P에서의 면전화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요. 포인트는요. 이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 면전화 밀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면을. 그러면은 면전하 밀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면의 전하가 분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면적을 S라고 하고 자, 여기에 분포된 전하량 자, 플러스 Q클렁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S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잡겠습니까? 면전하 밀도로 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제는 로우 S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론서에는 시그마로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전하 밀도가 되는 것이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Q의 단위 클롱, S의 단위 미터 퍼 제곱이죠. 미터 제곱이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플러스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4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4개라고 했을 때 자, 플러스니까 전기력선이 발산됩니다. 자, 이러한 평면에서는 사실 4개이기 때문에 위로 2개, 아래로 2개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될 겁니다. 근데 도체라고 했어요. 자, 도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구도체 일부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라고 했죠. 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전하가 없다라는 건 전개가 없고 전개가 없다라는 것은 전기력선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선이 4개라고 했을 때 2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기력선이 발산될 수 없으니 전부 다 4개가 위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요때 자, 요 점에서 전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력선을 N이라고 했을 때 전기력선의 밀도를 전개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N 전기력선의 전하량을 뭐로 나눈 겁니까? 엡실론으로 나눈 것이죠. 자, 여기 S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S분의 Q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면전하 밀도라고 했죠. 그래서 엡실론분의 시그마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도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면전하 밀도를 구하시오. 어떤 평면의 면전하 밀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공식이 여기서 뭐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겠죠?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의 엡실론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분의 1이 왜 붙었냐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전기력선이 도체에서는요.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력선이 4개라고 한다면은 4개가 전부 한쪽으로만, 한쪽 면으로만 발산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도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력선이 총 4개였는데 밑으로도 이제 전기력선이 발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4개가 2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의 전기력선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에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전기력선 몇 개였어요? 4개였고 얘는 전기력선이 2개였으니까 전개의 세기도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해당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도체일 때를 물어봤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요식을 여러분들이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에서 이제 얘를 물어본 겁니다. 시그마를 물어봤으니까 넘기게 되면은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전개 1을 곱한 게 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진공 공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공간이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입실론 제로가 되는 것이고 E가 지금 이러한 이제 벡터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크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기는 6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6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다. 6, 6, 36이고 2, 4, 40이 되는 것이죠. 3, 3은 9, 49, 7이 되겠네요. 루트 49니까. 그래서 7 엡실론 제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구자석 나오면은요, 전자석도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은 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까? H, 자계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세로축은 자속 밀도 B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연구자석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요게 연구자석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되게 됩니다. 전자석은 어떻게 되냐? 자, 전자석 그려볼게요. 전자석은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자석은요. 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보자력이 되는 것이죠. 보자력.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잔류자속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자력이 어떻다? 아주 크고 잔류자속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석. 자, 전자석 같은 경우 보자력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잔류자속도 뭐 연구자석까지는 아니지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잔류자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면은 좋은 거예요. 자석이 강한 애들을 잔류자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연구자석이든 전자석이든 자석이기 때문에 이 잔류자석은 둘 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자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보자력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원래 자석이었던 애가 비자석 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석 같은 경우는 자석에서 비자석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힘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다? 쉽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석은 자석에서 비자석, 비자석에서 자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차장에 갔습니다. 폐차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전자석이 있어요. 이 전자석이 자석으로 딱 변합니다. 자석으로 변하면은 폐차들이 여기 붙겠죠. 자, 붙은 다음에 뭐 어떤 구역에 가가지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됩니다. 맞죠? 그럼 떨어뜨리려면 여기 전자석을 원래 자석이었던 애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비자석으로 바꿔야지만이 차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필요한 힘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자석은 말 그대로 이 연구가 뭐예요? 개그는 안 치겠습니다. 자, 7번 했네요. 자, 영구적으로 자석이라는 애요. 그러니까 얘는 자석에서 비자석으로 바뀌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자력이 커서 바꾸기가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해당 문제 이제 영구자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한번 자아된 다음에는 자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석
영구자석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2번 보자력이 클수록 자개가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그렇죠. 보자력이 크고 잔류자석이 큰 것이 영구자석이 됩니다. 잔류자석 밀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개가 강한 영구자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자석재료를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석재료를 폐회로로 만들게 되면은요. 영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화면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도체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점 P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이죠. 자, 얘네들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죠. 자, 여기서 한 변의 길이,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를 전부 다 1m로 잡겠습니다. 얘 한 변의 길이도 1m.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전류 I가 흐른다.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삼각형은 여러분들 2분의 9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2분의 9 기억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루트 8 그리고 육각형을 루트 3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옵니까? 그냥 파이 L분의 I라고 하네. 동일한 수치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도 파이 L분의 I. 여기도 파이 L분의 I.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 뭐 파이, I 이런 건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L 값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변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문제가 나왔는데 삼각형 전체 길이가 9m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9를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3으로 나눠서 3을 넣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고, 자,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수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 보시더라도 모르겠으면 이 뒤에 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수만 보더라도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9, 2, 8, 3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뭐라고요? 9, 2, 8, 3, 9, 2, 8, 3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정삼각형이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해당 문제는 뭐를 쓰는 겁니까? 정사각형의 중심의 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본의 교재에서 이 루트 8을 2루트 2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루트 8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2루트 2. 그래서 2루트 2에다가 파이 L분의 I가 되는 것이죠. 여기 뭐 한 변의 길이가 L로 주어져 있으니까 혼동될 건 없고 전류도 I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 L분의 I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2루트 2를 곱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고 최대값을 3배로 높였을 때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연파 자속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자속을 어떻게 준 거냐면은 이제 파이를 자속이라 잡겠습니다. 자, 정연파니까 사인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정연파 자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자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한 사인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인값 앞에 있는 개수는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파이에다가 m, max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고 최대값을 3배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메가에 2파이 f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을 2배. 그리고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되겠죠. 자속의 최대값을 3배로 높였을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의 공식을 기억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자속을 바꿨을 때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바꿨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식에서는 유기기전력과 자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공식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n에 자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여기는 뭐 크기만 물어보니까 그냥 부호는 생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자,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자, dt분의 d는 시간에 관해 미분을 해어라. 무엇을? 파이를 미분을 하려라. 그럼 얘를 미분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쟤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파이 m은 개수니까 냅두고요. 곱하기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t 앞에 개수가 있죠. 이런 개수가 있으면 얘를 한 번 더 꺼집어내야 된다라는 거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오메가를 그냥 앞으로 꺼내와 주시면 이게 미분한 값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 앞에 있는 개수라고 했습니다. 즉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주파수가 2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2파이f지 않습니까? 2파이f니까 주파수가 2배가 되었으니까 오메가도 2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최대값은 이제 자속의 최대값이니까 몇 배가 되었다? 3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곱한 값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몇 배가 증가되었다? 6배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전위 함수가 다음과 같고요. 점 2,1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 지금 전위를 주어주고 전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위와 전개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 공식이나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전위를 주고 전개를 물어봤구나. 그럼 이 식이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는 것이죠. 그럼 그라디언트다라고 하는 건 나블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라디언트와 나블라는 같으니까. 그래서 나블라 V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자, 우리가 E는 전기력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E는 전기력선이고 여기서 그라디언트다라고 하는 건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V는 전위의 기울기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전위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즉 전위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것이 전기력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전기력선 성질 중에 전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뭐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까? 전기력선이 발생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를 했죠. 즉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전기력선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다가 적을게요. 나블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라운드 x의 i 플러스 라운드 y의 j 플러스 라운드 z의 k다.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얘가 나블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블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전위함수를 곱하는 겁니다. 전위함수 주어진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얘랑 지금 곱해져 있는데 곱해져 있을 때 점으로 곱해져 있나요? x로 곱해져 있나요? 둘 다 아니죠. 우리가 점이라던가 x 이런 것은요. 벡터의 내적, 벡터의 외적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벡터의 곱에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얘는 뭐죠? 벡터죠. ijk가 있으니까 벡터. 얘는 뭡니까? ijk가 없기 때문에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
그래서 그냥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의 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이라든가 x라든가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칼라의 배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x라는 함수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3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 건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10을요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0을 제가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10이 빠졌으니까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얘랑 얘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라라는 거죠. 즉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라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분수 형태니까 몫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몫의 미분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미분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수 gx분의 fx다. 얘를 미분을 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자, gx의 제곱이에요. gx의 제곱. 자, gx의 제곱입니다. 제곱해 주시고 자, 일단 fx를 미분합니다. 그럼 fx 미분 표시 f'x가 되는 것이고 밑에 gx는 그대로 와요. 그리고 나서 뺍니다. 자, 이것도 실수하시는데 빼야 돼요. 빼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fx는 그대로 gx는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g'x.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분의 자, fx가 얘죠. 얘를 미분합니다. 근데 1을 미분하면 어차피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제로에다가 어차피 gx,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해도 제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해주시고 fx는 그대로, 얘는 그대로.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미분하면은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제곱은 상수 취급합니다. 그럼 상수는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2x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벡터 i까지도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랑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씩. 그럼 얘는 y에 관해서 미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자, y에 관해서 미분하라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밑에 x제곱, y제곱에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 미분합니다. fx 미분하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0,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시고 얘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때는 여기 1이 오잖아요. 그럼 1은 어차피 미분이니까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신경 안 쓰고 gx분의 마이너스 fx, gx, fx도 1이니까 1이니까 1 이렇게 해서 그냥 gx제곱에 마이너스 g'x 이렇게 이제 외우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일단 기억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제곱에 뭐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무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2y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J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K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 Z 성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뭐 미분해도 뭐 제로가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 10까지 곱해 주셔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0까지 한번 곱하게 되면은 쟤는 20이 되는 것이고 얘도 2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을 곱했으니까 뭐 20.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 x에다가 2, y에다가 1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와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에 1의 제곱 5죠. 그럼 5, 25가 됩니다. 그럼 25분의 20이죠. 여기도 25분의 20이죠. 그럼 25분의 20을 일단 빼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25분의 20. 자, 빼내고 남는 것은 xi죠. x가 뭐였습니까? 2였죠. 그럼 2i. 자, 플러스. 자, 우리가 y가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j가 되는 겁니다. j.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5분의 20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목세 미분법 요 공식만 알면은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됩니다. 반지름 A미터인 접지구도체의 중심에서 R미터 되는 거리에 점전화 Q를 넣었을 때 도체구에서 유도된 총전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저번 전기 산업기사였나요? 그때는 이 접지구도체가 아니라 그냥 도체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접지가 되면은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접지 형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가 되어 있고, 자,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거리. R미터 되는 거리라고 했죠. R미터. R미터 떨어진 거리에 뭐를 냅뒀습니까? 자, 점전화 Q클롱을 냅뒀습니다. 그래서 Q클롱을 냅뒀죠. 그랬을 때 도체구에 유도되는 전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이 영상법이죠. 영상법. 그래서 여러분들 볼록 거울에 지금 원이죠. 이 볼록 거울에 플러스 Q클롱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볼록 거울에 맺히는 상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 Q에서 이 구도체죠. 구도체와 접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접선과 이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과 원을 이어요. 원을 있습니다. 그럼 수직이 되겠죠. 자, 수직이 되었을 때, 자, 이 점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 지점이 영상 전하가 생겨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영상 전하가 생겨나는데 크기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얘랑 무조건 반대예요. 우리가 거울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왼손을 들었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왼손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거울이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Q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Q로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Q 유도가 되는 것이고, 자,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보다 상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볼록 거울이죠. 이 볼록 거울은 실제 상보다 작게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물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상이 작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작아지냐? 자, 여기 R미터고요. 여기 A미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것분의 이거냐? 이것분의 이거냐? 이런 거죠. 근데 무조건 큰 것분의 작은 게 되어야겠죠. 왜? 상이 작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R분의 A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는 것이고, 추가로 이 원점에서부터 이 영상 전하가 발생한 거리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R분의 A제곱에 A제곱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돼요. 다음 중 초전도체의 성질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전도체다라고 나오면은요, 자, 두 가지 특징만 좀 간단하게만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나온다. 저항은 제로다. 그리고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진다 정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인계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없다. 그렇죠. 저항이 제로가 되겠고요. 자, 전류를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I제곱 R이라는 전력 손실 공식이 있습니다. 맞죠? 전력 손실. 전력에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손실값이 없어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번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초전도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는요,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4번 자석 위에 놓으면 뜨는 성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반자성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론 시간 때도 했겠지만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성체를 넣어줘요. 자성체. 근데 이 자성체의 정체가 반자성체다라고 한다면은 자 원래라면은 강자성체라던가 상자성체라면은 N극이면은 당연히 S극이 유도가 되고 S극이면 반대극성인 N극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 이 반자성체는 동일한 극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N극이면은 얘는 N극, S극이면은 S극, 동일한 극이 유도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 위에 얘를 냅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N극 자리가 있어. N극을 있는데 요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넣어요. 근데 초전도체는 무조건 반자성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N극과 동일한 극이 형성되니까 청력에 의해서 공중으로 붕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반지름이 Am이고 A는 1회의 원형 코일에 1A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형 코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코일, 이 중심에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고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자, 내부 H에 대해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H는 2A분의 자, 만약에 이 원형 코일의 감긴 건수비가 N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I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2A에다가 자, 감긴 것은 1회라고 했죠. 그럼 N에 1 넣어주시고 I는 1A다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답이죠.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 이유는 4번입니다. 지구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요 어느 곳에서 접지하든지 간에 전위가 제로로 일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다가 접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전위가 제로가 될까? 자, 우리가 Q는 CV라는 공식 있죠. 제가 콱 씹어 먹으세요 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죠. 콱 씹어. 여기서 전위에 관해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전위에 관해서 표현하면 C분의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 C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수준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그럼 C가 뭡니까? 정전 용량이죠.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 무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로 전하들이 막 들어옵니다. 맞죠?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이 지구는 다 저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컴퓨터로 치면은 이 지구가 C 드라이브 용량이 거의 뭐 한 2000 테라바이트야. 2000이 뭐야? 1억 테라바이트야. 근데 메모장 문서 1개 작성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얘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에 빨간색 페인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태평양이 빨개지나요? 전혀 용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전 용량 값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 값이 뭐가 된다? 무조건 제로가 된다. 아무리 Q가 들어오더라도 이 값이 아무리 많더라도 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가 막 들어오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비례하니까 증가해야 돼요. 근데 워낙 지구의 용량 자체가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이 Q는 무시를 할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위는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부도체 반지름이 Am이고 외부도체 내반지름이 Bm, 외반지름이 Cm,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축 케이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내부도체는 얘가 되는 것이죠. 얘가 내부도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내부도체 반지름을 A미터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A미터가 되는 것이죠. 외부도체라고 되어 있죠. 외부도체는 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얘가 외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외부도체 내 반지름. 그러니까 안쪽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B가 된다라는 것이고 외 반지름이니까 요 반지름이 뭐가 된다?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동축 케이블의 자기 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얘가 왜 동축이냐면은 자, 3D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기둥의 형태로. 원기둥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원기둥의 축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작은 원기둥의 축이죠. 큰 원기둥의 축도 얘가 됩니다. 맞죠? 축이 동일해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케이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부분 있죠? 이 구리전선입니다. 여기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얀색 절연체 그리고 케이블로 피복한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 생각하면 됩니다. 케이블로 피복된 전선의 인덕턴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요. 자, 여기에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율을 μ1이라고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8파이분의 μ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더하기 얘는 내부죠, 내부.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 그럼 외부는 어떻게 됩니까? 뭐 표현은 외부라고 했는데 사실 자, 요 사이, 요 절연체 요 사이에 인덕턴스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파이에 자, 요 사이에 유전 그 투자율을 우리가 μ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μ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ln 자, 긴 것분의 짧은 거죠. 그래서 얘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A고 여기 B죠. 요 사이이기 때문에 A, B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A와 B 사이니까. 그래서 ln A분의 B, 큰 것분의 작은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외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간혹 여기서 이 내부라는 게 외부보다 엄청 작습니다. 인덕턴스가. 그래서 내부 인덕턴스를 무시하고 자, 요렇게만 선제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도 이제 요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달라진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 μ2를 뭐로 봤다? 진공 공기중으로 봤다. 그래서 μ0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2파이분의 μ0 ln A분의 B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유전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 단위가 중요하죠.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엡실론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바로 떠올르셔야겠죠. 자, 우리가 W다라고 하면은 단위 최적당 1이죠. 에너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 엡실론의 2제곱. 이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D다라고 하는 건 엡실론 곱하기 2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엡실론 2니까 D로 바꿔주시면은 2D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는 엡실론 곱하기 2죠. 적을게요. 자, D는 엡실론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식을 통해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2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D가 되겠죠. 그럼 이 대신에 엡실론분의 D를 넣으시면은 자, 2 엡실론분의 D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의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줄 퍼 미터 3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단위가 뉴턴 미터 퍼 제곱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자, 이 줄이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맞죠? 에너지는 힘 곱하기 뭐로 나타냅니까?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뭐로 나눈 겁니까? 거리의 세제곱으로 나타낸 것이니 자, 거리 하나 약분되면 거리의 제곱이 되어서 힘 나누기 거리의 제곱 뉴턴
per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럼 해당 문제에서는 지금 W를 주고 D를 줬을 때 엡실론을 물어봤으니까 자 W를 주고 D를 주고 뭐를 물어본 겁니까? 엡실론을 물어봤죠. 그럼 요 식을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엡실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엡실론과 W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W분의 D의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속밀도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제곱해 주시고 나누기 자 2 곱하기 뭐를 해주시면 됩니까? W를 해주시면 되겠죠? 단위 최적장 에너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1번의 답이 나올 겁니다.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답은 1번이 됩니다. 막대자석 위쪽에 동축 도체 원판을 놓고 회로의 한 끝을 원판 주변에 접촉시켜서 회전하도록 해서 놓은 그림과 같은 패러데이 원판 실험을 할 때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판이 있고 막대자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막대자석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고 이 자속을 원판이 끊게 되면 뭐가 생긴다? 유기기전력이 생기고 유기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서 검유계에서 우리가 전류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뭐 그림을 보셔도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석이 있고 도체가 있을 때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을 도체가 끊으면 유기기전력이 동작을 해서 검유계가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분필이 도체예요. 그러면은 자속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자속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도체가 와서 끊습니다.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생기겠죠. 반대로 도체가 이렇게 있고 자속이 이렇게 있는데 자속이 와서 끊깁니다. 그래도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자석만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어찌됐건 도체가 있고 자석이라고 하는 건 자속으로 보면 되겠죠. 자석이 움직이니까 도체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원판만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자, 여기서 원판이 의미하는 건 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도체가 움직였더니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네요. 3번, 자석을 축방향으로 전진시킨 후 후퇴시킬 때, 어쨌든 자석만 움직이니까 유기기전력이 발생했겠네요. 자, 4번입니다. 원판과 자석을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킨다. 얘네들을 같이 움직이면은 안 끊기죠. 안 끊기죠. 그렇죠. 안 끊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유전체에서 전자 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극에는요, 크게 전자 분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온 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향 분극이라는 게 있어요. 배향 분극. 자, 그러니까 배향 분극이다라고 하는 거 뭐 쌍극자 분극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나마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전자분극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분극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분극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의 양성자적 핵이 있습니다. 핵과 이 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이제 원자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양성자, 마이너스 전자가 분극을 일으키는 겁니다. 얘네들끼리 위치를 변화시켜가지고 분극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전자 분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온 분극은 뭐냐면은 원래 중성 상태에 있던 애가 있습니다. 중성이에요. 근데 전자,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중성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도망갑니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것을 플러스 이온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위치 변화를 해서 분극, 극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온 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양근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극자의 분극입니다. 우리가 쌍극자 같은 경우도 전기 쌍극자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극이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전자분극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단결적 매질에서 전자와 핵 간의 변위라고 하는 건 위치 변화죠. 위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자분극이라고 한다. 자, 2번은 당연히 이온 분극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배양 분극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일기가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에 전자파 감쇄가 심한 원인은, 자, 요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제 출제는 한 3번 됐었는데 2006년도, 가장 최근에 2006년도, 그 다음은 98년도, 그 다음은 89년도인가요? 89년도에 출제되었던 정말 고대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가 되었다. 자, 일기가 좋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 오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습도가 높아요. 습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도전율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의 감쇄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때문이다? 도전율 관계 때문이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가 있고요. 자성체는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그리고 역자성체가 있습니다. 역자성체 또는 뭐 반자성체. 얘네들이 이제 비투자율 볼게요. 자, 우리가 뮤S죠, 뮤S.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율의 의미가 뭡니까?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성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비투자율,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항상 우리가 진공 공기 중일 때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공 공기 중일 때 비투자율 무조건 1이었죠. 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일단 강자성체는요. 자성체가 매우 강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비투자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고, 자, 상자성체. 자, 여기서 상이 무슨 뜻이냐? 평범할 상입니다.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성체긴 자성체이기 때문에 자, 투자율이 1보다는 어느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반자성체는 뭐냐면은 무조건 이제 반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N극과 S극 사이에 자성체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N극이죠. 여기에는 S극이 유도됩니다. 여기 S극이죠. N극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물론 강자성체는 엄청나게 강력한 S, 엄청나게 강력한 N, 이 유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자성체는 이상하게 N극이잖아요. 같은 극인 N극. S극이면 같은 극인 S극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자화율도 한번 볼까요? 이 자화율. 자, 우리가 자화의 세기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자, 뮤0에 뮤s-1에 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뮤0, 뮤s-1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화율이 되는 것이죠. 얘는 기준을 뭐로 잡으면 됩니까? 자, 뮤s가 1일 때, 뮤s가 1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자화율은 제로가 됩니다. 맞죠? 그럼 1일 때 자화율이 제로니까 0일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일 때 기준으로 똑같이 가면 돼요. 부등원을. 얘는 0보다 엄청나게 크고 말 그대로 자화율이니까 얼마나 자석이 잘 되나라는 거죠. 0이 되는 것이고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성이 되니까 음수로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화율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는 I 플러스 2J 플러스 3K로 표시되는 전개가 있고 0.01 마이크론 전하를 원점으로부터 3I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냅니다. 맞죠? 자,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자, 엄밀하게는요. 힘과 거리의 점, 내적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힘의 절대값 그리고 거리의 절대값 해주신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는 거죠. 코사인 세타. 자, 여기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거리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자, 우리가 과학에서 일은요. 자,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자, 요 방향의 힘으로 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자, R미터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R미터만큼 이동을 했어요. 자, 이때 일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이 힘을요. 벡터 분해를 합니다. 즉, 이 힘은 자,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요 힘 더하기 요 힘이 요 전체 힘이 되는데 자, 이 힘을 나눠봤더니 실제 상자를 움직이는데 유효하게 한 힘은 얘죠. 얘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고려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힘과 거리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되는 것이죠. 즉, 이 F 코사인 세타와 R을 곱한 값을 1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전기에서도 우리가 얘가 뭐가 되냐면 지금 유효하게 일을 했죠. 유효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무효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코사인이 붙어 있죠. 무효분에는 사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도 V와 I의 내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거리의 내적 값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하량과 전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곱해버리게 되면은 힘이 됩니다. 그럼 힘부터 일단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은요. 자, F는 QE가 되는 것이죠. Q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Q는 0.01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그럼 0.01이다 하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곱하기 마이크롱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그냥 8승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승에다가 자, 곱하기 자, 전기를 곱할 건데 이 전개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0의 2승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자, 볼트 퍼 센티미터지 않습니까? 얘를 볼트 퍼 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cm가 얼마죠? 1미터죠. 그렇죠? 그럼 센티미터를 1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얘를 미터로 바꾸는 순간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 올라가면은 10의 2승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10의 2승만 해주시고 그리고 전개 I 플러스 2J 플러스 3K 자, 이렇게 해주시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힘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됩니까? 거리를 내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거리가 3i만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3i 해주시고 3i를 어떻게 해주신다? 내적 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적이라고 하는 건 같은 성분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에 얘랑 곱해버리면 끝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냥 3이 됩니다. 우리가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니까 ijk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유스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에 선전의 밀도 람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직선을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R미터 원통면산의 전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장 직선 도체에 선전의 밀도 플러스 람다가 분포되어 있다. 자, 이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R미터에 반지름이 R이겠죠. R미터의 원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원통 면상의 전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면상이니까 좀 말이 이상해. 면상. 이 원통 면의 상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R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이든 직선 도체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원통을 가까이에서 보면 원통이지만 엄청나게 멀리서 보면은 화면에도 안 나오네. 하여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원통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개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별다른 조건 없죠. 별다른 조건 없으면은 그냥 입실론 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투자율이 뮤고요.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자성체를 건선 N에 감아서 I 암페어의 전류로 흘렀을 때 이 자성체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자주 출제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덕턴스 값은 좀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은 자, 뮤 Sn 제곱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Li는 n파이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파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n분의 Li다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L 대신에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L분의 뮤 S n 제곱에다가 n분의 i 넣어주시면 답은 뭐가 됩니까? L분의 n 하나 약분되게 되는 거니까 뮤 S n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L분의 뮤 S ni 답은 4번이 된다.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 지금 주어진 조건 자체가 단면적, 길이, 특히나 투자율 이러한 애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L은 뮤 S분의 n제곱 요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투자율, 길이, 면적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들어오면은 바로 L 공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달라. 또 혹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유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ni는 알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ni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ni를 뭐로 나누는 겁니까? r로 나오는데 이때 r은 뭐죠? 자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이 아니라. 그래서 자, 뮤 S분의 뭐가 됩니까? L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정리하셔도 동일하게 L분의 뮤 S N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없는데 저는 원래 이 공식을 좋아해서 이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이버전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연속의 정리라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풀 때는 요거에 대해서 크게 모르셔도 문제는 풀려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감소입니다. 맞죠? 이번에 증가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폐곡면이 있습니다. 폐곡면이 있고 여기 전하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전하. 예를 들어 전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하가 그냥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하량은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8개는 변하면 안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전하가 밖으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3개가 밖으로 유출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인데 이 로우는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전하의 감소율이죠. 그러니까 전하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얘를 전하의 감소율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전하가 이동을 했죠. 그 말은 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다. 이 전류 밀도거든요. 전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전류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얘를 괜히 적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S라고 하는 것은 자, 인테그랄 DS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DS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면적을 다 합쳤다. 자, 우리가 인테그랄이다라고 하는 것은 sum S를 땡긴 겁니다.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DS, 작은 면적들을 다 더한다. 그럼 전체 S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그냥 S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에 J를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냥. J의 DS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자, I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자, dt분의 d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하의 변화가 전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출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같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조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산의 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면적을 뭐로 바꾸면 최적으로 바꾸면은 앞에 다이브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J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dt분의 d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Q를 지금 보시면은 이 최적전압 밀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적전압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단위 부피당 전하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에다가 로우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 V를요, 우리가 인테그랄 얘처럼 한번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Q다라고 하는 것은 로우 해주시고 얘를 인테그랄 DV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DV. 자, 왜냐면은 인테그랄의 DV가 어차피 V니까 V에다가 로우를 곱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같게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테그랄을 그냥 맨 앞으로 표현을 할게요. 상관없어요. 인테그랄 안에 얘네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같기 때문에 지금 공통되는 게 인테그랄 DV. 인테그랄 DV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이브 J와 마이너스 dt분의 d 로우가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다이브 J다. J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좁아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다이브 J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t분의 d 로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럼 1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부호는 전류가 폐곡면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맞는 선지고요. 2번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증가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가 시간당 감소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감소 비율이 되는 것이고 3번 전류가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상태, 이때 정상이 아니라 크기도 변하지 않고요. 위상도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정상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값이. 시간에 따라 전하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직류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건 전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dt분의 d 로우, 얘 로우도 뭐예요? 최적 전하 밀도니까 얘도 전하잖아. 그럼 전하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정하잖아요. 그럼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브 J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브 J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KCL이에요. KCL이 뭡니까? 키르요프 제1법칙이죠. 들어온 전류압과 나간 전류압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10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몇 암페어가 나와야 됩니까? 10A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KCL이죠.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이 10, 10으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브 J가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중간에 발산하는 애가 없다. 다이브가 발산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는 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온 10A가 나간 10A 같다. KCL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고요. 4번 폐곡면에서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는 자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전류 밀도는 미소체적인 한 점에서 유출되는 단위 체적당 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체적당 전류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V분의 I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라고 하는 거 I는 뭐예요? T분의 Q잖아요. 그리고 V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V분의 Q는 뭐예요? 최적 전압 밀도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최적 전압 밀도 비율.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얘가 T분의 로우잖아요. T분의 로우. 그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답이 2번이에요.